네, 19년 6월 1일 날 실시했던 84회 전산세무회계 1급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 기업 회계준을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한 기술 내용 중 옳은 것은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전진법이다.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이죠. 전진법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전진법 대신에 소급법이라고 써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의 변경의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쓰는 게 원칙인데 여기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소급법을 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진법을 쓸 때인데 그 전진법을 쓸 때는 다음에 회계 연도부터 개시를부터 한다. 이게 뒷부분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 연도가 아니라 전진법은 당해, 올해부터. 그래서 이 다음해를 당해로 수정해 주셔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계 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으로 구별하기가 불가능하면 그때는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추정의 변경으로 봅니다. 정책의 변경인지 추정의 변경인지 애매하실 땐 추정의 변경으로. 그래서 맞는 정답은 4번. 4번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2번, 재무상태 평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유동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정보물로 별도 항목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은 반드시 표시되어야 되는 항목이죠. 두 번째, 자본 조정 중 자기 주식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은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요 뒷부분 있다가 오답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자기 주식과 주식 할인 발행 자금을 섞지 마시고 자기 주식을 별도로 반드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표현이고요. 3번, 처분 손익은 얼마냐? 자료가 여기 나오네요. 자, 그러면 처분 손익을 구하시려면 이 기계에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이거를 알아내야겠죠. 장부가액. 장부가액이 뭡니까?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 근데 지금 취득가액은 알 수가 없죠. 자료에 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누계액은 알려줬죠. 세 번째 점에 누계액이 270만 원이라는 사실은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만 알면 되겠네요. 그런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당기 감가상각비가 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한다는 말이 나와 있네요. 정액법,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 연수로 나누는 게 정액법이죠. 근데 취득가액은 모르겠지만 잔존가치는 세 번째 줄에 0이라고 나와 있고 내용 연수는 5년입니다. 이 값이 180만 원이랍니다. 감가상각비가. 그러면 취득가액을 구할 수 있겠죠? 취득가액은 900만 원이 나오겠네요. 900. 그러면 취득가액이 900이니까 장부가액은 900에서 270만 원 뺀 거 630만 원이죠. 장부에는 63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계를 얼마에 판다고 나옵니까? 네, 600만 원에 팔았다고 나오네요. 630만 원을 600에.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겠죠. 30만 원 처분 손실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4번, 당좌 자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 당좌 자산에는 이런 항목들이 있다. 다 당좌 자산 항목들이 있네요. 두 번째, 당좌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 세 번째, 당좌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회사가 통제하고 있지만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 이 부분이 잘못됐죠. 가능성이 낮은 게 아니라 높아야 자산의 조건을 충족하는 거죠. 경제적 효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은 진행 기준을 물어보고 있네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답은 진행 기준을 몰라도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요 사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옵니까? 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비용이 7만 2천 원, 이익은 18,000원. 그러면 수익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네, 9만 원이 돼야 되겠죠. 이 자리에. 그리고 4번 비용이 12만 원, 이익이 3만 원. 그럼 수익은 얼마가 돼야 됩니까? 15만 원. 그래서 3번과 4번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9만 원인가 15만 원인데 1번에 밖에 없죠, 보기가.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진행률을 냈는데 보기를 조금 진행률을 물어보렸으면 똑같은 보기가 하나쯤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보기 쪽에서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진행률 1, 2번이 아마 이제 1번이 답이니까 30%와 80%가 나오겠죠?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률을 산정은 이렇게 되죠. 총 예정 원가 그거 분의 누적 원가, 지금까지 들어간 원가가 진행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19년도의 진행률을 알아보면 19년도의 진행률은 총 예정 원가. 자, 공사비가 총 얼마 들어갈 거로 예상됩니까? 24만 원으로. 그죠? 총 2021년이 공사가 끝날 때 그때까지 24만 원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19년도까지 들어가는 원가는 7만 2천 원이네요. 그래서 나눗셈 하시면 진행률은 30%가 나오겠습니다. 진행률이 30%니까 자, 이 계약수는 30만 원짜리 건설공사죠. 그래서 30만 원 곱하기 진행률만큼 30%만큼만 수익으로. 그래서 수익은 30만 원에 30%인 9만 원. 3번에 9만 원. 그래서 9만 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1번은 30%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2020년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진행률은 총 예정원가 24만 원 중에 지금까지 들어간 원가 19만 2천 원. 그러면 진행률은 80%네요. 그러면 수익은요. 네. 30만 원짜리 공사죠. 그 중에 80%만. 그럼 24만 원이 수익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건 이게 2020년의 수익이 아니라 2020년까지 진행될 동안까지 수익이 24만 원입니다. 그럼 19년의 수익 매출이 9만 원이었으니까 2020년에는 15만 원만 매출로 잡아야 2020년까지 24만 원의 수익 매출이 발생된 거겠죠. 그래서 1, 2번도 다 30%, 80%라는 진행률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공손에 대한 설명이네요. 공손은 불량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공손에 대한 정의가 써 있고요. 자, 정상과 비정상이 있는데 2번 비정상은 회피가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공손이다. 그렇죠. 그래서 비정상 공손은 비효율성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비정상 공손을 감소시키려고 회사들은 애쓰는 거죠. 세 번째, 공손이 나오면 항상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서 생각하셔야죠. 정상과 비정상으로. 정상은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 비정상은 영업의 비용으로. 그래서 지금 3번이 오답이 되겠네요. 비정상은 제조 원가가 아니라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종합 원가 계산인데 선입 선출법으로 하라고 풀라고 나와 있네요. 자료가. 자, 그러면 선입 선출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종합 원가 계산 물량 흐름이죠. 기초 착수 완성, 기말 이런 식으로 물량 흐름을 파악하는 거죠. 기초가 지금 300개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다음 완성도는 30%, 0.3. 완성품은 900개, 기말은 100개. 그러면 착수량이 700개가 나오겠네요. 대차가 맞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선입 선출법이니까 요 완성을 2개로 구별해서 생각하셔야겠죠. 작년에서 왔던 거 기초와 올해 시작했던 거 착수로. 그러면 기초는
300개죠. 착수는 여기가 600개가 돼야 합이 900개가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완성도, 재료비와 가공비, 완성도를 쓰죠. 근데 지금은 문제가 지금 가공비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와 있죠. 재료비는 뭐 특별히 말이 없네요. 그리고 질문은 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물어봤죠. 자, 기말 제공품 재료비는 언제 투입된다 그런 말도 없죠. 지금 재료비는 뭐 물어보지도 않고 두 번째 줄 보니까 단위당 원가도 가공비에 대한 원가만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요 가공비만 아시면 될 건데 그냥 연습 삼아서 이러겠습니다. 그냥 시험 보실 때도요. 특별한 말 없으면 재료비가 언제 투입된다는 말 없으면 그냥 일반적인 가정으로 재료는 초기에 투입했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초기에 투입하고 세 번째 줄에 가공비는 균등하게. 그러면 재료는 1 시작하면 다 들어가죠. 가공비는 균등하게 1 한 만큼만. 그래서 0.3이죠. 그걸 올해 이어받아서 요걸 작년까지 이렇게 이어하던 걸 올해 이어서 끝내야 되니까 재료는 작년에 다 들어갔죠? 1. 그럼 올해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작년에 재료비 0.3 들어갔으니까 올해 나머지 재료비 0.7만 투입되면 일이 다 끝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착수는요. 올해 작업을 시작해서 올해 일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원가가 올해 다 투입돼야 됩니다. 100%, 100%. 그 다음 기말은요. 재료는 초반에 투입된다고 그랬고 가공비는 균등하게인데 여기를 모르죠. 기말의 완성도 일이 얼마큼 진행된지를 몰라서 그래서 여기를 그냥 미지수 x로 놓으시면요. 여기도 x만큼 투입됐겠죠. 진행이 됐겠죠. 가공비가. 그 다음 세 번째 환산량 이제 곱셈하시면 0, 210 아랫줄은 600, 600 밑에 줄은 100 또 곱하면 100 x네요. 그럼 다 더하시면 이쪽에 재료비 환산량은 700개, 가공비 환산량은 810 플러스 100x죠. 이게 가공비 환산량이네요. 그 다음 3단계라고 하죠. 이제 세 번째로 구해야 되는 게 배부 대상 원가를 구하는 거죠. 재료비하고 가공비의 배부 대상 원가인데 구하는 방법은 똑같죠. 선입 선출법이니까 작년에 투입한 원가하고 올해 투입한 원가 중에 작년에 투입한 원가는 빼셔서 올해 투입한 원가만 단기 것만 갖고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공비도 작년에 투입된 가공비와 올해 투입된 가공비 중에서 올해 투입된 가공비만 가지고 그래서 올해 가공비가 얼마 발생했냐고 보면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이게 720만 원이라고. 그래서 가공비 배부 대상 원가는 720만 원입니다. 그 다음 4단계 단위 원가를 구하는 거죠. 하나당 원가, 단위 원가. 자, 재료비는 뭐 어쩐지 자료가 없지만 가공비는요. 단위당 원가 어떻게 구합니까? 총 배부 대상 원가가 720만 원이죠. 3단계에서 구한 걸 그걸 환산량 810 플러스 100x로 나누시면 이게 단위당 원가가 나오겠네요. 근데 이 단위당 원가가 지금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네, 두 번째 줄에 단위당 원가는 8,000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이제 요 식만 풀면 요 x를 구하는 거니까 구할 수 있겠죠? 자, 구해 보시면 여기 8,000이니까 8,000으로 만약에 나누신다고 하면 720만 원을 8,000으로 나누시면 900이 되겠네요. 분자 900이고 여기 810 플러스 100x죠. 이퀄 1. 그 다음에 그러면 900은 810 플러스 100x랑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빼시면 이쪽을 이항하시면 90이 나오죠. 900에서 810 빼시면 그리고 100x. 그러면 x는 얼마가 됩니까? x는 결국 0.9가 되는 거죠. 90%.
그래서 기말 제곱품의 완성도는 0.9, 9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표준 원가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네요. 표준 원가란 기업이 사전에 설정해놓은 원가, 그 표준 원가를 이용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맞죠? 회사가 미리 원가, 물건을 만들면 이 정도 원가가 들어가면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게 그게 표준 원가죠. 두 번째,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가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사용하기 어렵다. 이게 잘못됐죠. 성과평가에 사용하기 위해서 표준원가를 세워놓는 겁니다. 표준원가를 미리 세워놓고요. 그래서 뭐 물건을 만들 때, 이런 물건을 만들 때 회사가 미리 표준원가를 이렇게 정해놓는 거죠. 100원. 그래서 실제 물건을 만들고 원가를 근로자들이 일하면 실제 원가가 이제 투입될 거 아닙니까? 110원이 들어갔다. 이러면 회사는 조금 불만이 있겠죠. 회사 경영진에선 표준 원가를 100으로 설정했으면 이 100을 넘지 말라는 의미가 깔려 있는데 실제 110이 투입됐으면 성과평가는 좋은 점수가 나오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표준 원가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성과평가도 하나의 큰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9번 단기 초에 영업을 개시했다. 그 다음 정상 개별원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단기말 기말 재고자산 및 매출원가 자료는 다음과 같다. 배부 차이가 100만원 과소 배부다. 중요한 말은 배부 차이가 100만원 과소 배부네요. 자, 이럴 때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보니까 세 가지 방법이 다 있네요. 그러면 먼저 배부 차이가 100만원 과소 배부라고 했죠. 100만원 과소 배부니까 원가를 예측을 적게 했다는 소리죠. 100만원을. 그러면 먼저 매출원가 조정법은 어떻게 합니까? 매출원가 조정법은 전부 다 매출 원가로만 처리하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매출 원가 조정법이죠. 그래서 매출 원가 조정법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줘야죠. 매출 원가로 전부 100만 원을 잡고 여기 제조 간접비 배부차이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는 비용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이 100만 원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 결과 때문에 이익은요 100만 원이 감소되는 효과가 생기죠. 그래서 매출원가 조정법으로 하면 이익은 100만 원만큼 감소될 겁니다. 이게 매출원가 조정법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총원가 기준법. 총원가 기준법은요 세 가지로 배부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 세 가지가 거기 써 있는 제공품 그리고 제품 매출 원가 이 세 가지로 100만 원 배부 차이 난 100만 원을 요 세 가지로 배부하는 거죠. 근데 총 원가 기준법이죠. 그럼 그 비율대로 제공품은 얼마입니까? 550 그 박스에 나오죠. 제품은 720 매출 원가는요 330 그러면 비율대로 요 100만 원을 550만 원 비율과 720만 원 비율과 330만 원의 비율로 안분해서 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공품에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100만 원을 비례식 세우는 거죠. 전체는 요 비율이 전체죠. 전체 550만 원, 720만 원, 330만 원.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1600이죠. 그래서 1600만 원 중에 제공품이 차지하는 거 550만 원.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100만 원 곱하기 550만 원 나누기 1600 하시면 34만
750원 나오죠. 여기한테 배부할 금액이 34만 3,750원. 그 다음 또요. 이제 제품에도 배부하셔야겠죠. 제품에 배부하는 금액은 요 분자값만 달라지겠죠. 네, 제품은 몇의 비율입니까? 네, 720만원. 그래서 여기 분자가 720이 되겠죠. 그러면 배부하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네, 45만원이 배부되겠네요. 그래서 제품에는 45만원이 배부될 거고요. 그러면 매출원가에 배부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네, 나머지는 다 매출원가로 배부되겠죠, 결국은. 그러면 20만 6,250원이 매출원가에 배부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총원가 기준법이죠. 그러면 얘도 회계 처리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연습 삼아서 다 해보셔야 되니까 제공품으로 얼마가 배부되고요. 34만 3,750원이, 제품으로는요 45만 원이, 그리고 매출 원가에 20만 6,250원 과소 배부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배부에 대한 회계 처리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자, 이게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익은 얘죠. 매출 원가가 아까 대표적인 비용 항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 원가란 비용이 20만 6,250원이 생겼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익도 감소돼야겠죠. 비용 때문에 20만 6,250원이 이익이 감소될 겁니다. 이게 총 원가 기준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죠. 원가 요소법이라고. 원가 요소법은 총 원가 기준법처럼 세 가지로 배부합니다. 똑같이 제공품하고 제품하고 매출 원가한테 이 100만 원을 배부하는데 다른 점은 아까 총 원가 기준법은요. 제공품 총액, 제품 총액, 매출 원가 총액으로 비율대로 배부했지만 원가 요소법은 제공품 안에 있는 제조 간접비, 제품 안에 있는 제조 간접비, 매출 원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제조 간접비 비율대로. 그래서 제공품 속에 제조 간접비가 얼마 있습니까? 150. 제품 속에 제조 간접비는요? 200. 그 다음 매출 원가 속에 제조 간접비는 100만 원이 투입되어 있죠. 그래서 요 비율식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100만 원을 1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의 비율대로. 그럼 똑같이 제공품 속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 계산하시면 됩니까? 100만 원 이 금액을 전체 비율, 전체는 450이죠. 그 중에 제공품에는 150만 원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저걸 계산하시면 아마 대략 33만 3,333원이 배부되겠네요. 제품은요, 요 자리 값만 바뀌겠죠. 분자가 아까처럼 똑같이 식이 200만 원의 비율만큼만, 450만 원 중에 250만 원의 비율만큼만. 그러면 얼마쯤 나옵니까? 대략 44만 4,444원 정도 나오네요. 딱 떨어지진 않네요. 그 다음 나머지는 매출 원가한테 배부되겠죠. 매출 원가한테 배부되는 금액은 대략 22만 2,223원이 배부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정답은 요 단수 때문에 아마 보기에는 22만 2,222원. 제일 근사치가 그거죠. 아마 원단위 소점 이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한결은 4월 중 작업량 1000개가 제시된 작업지수 105번의 생산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원가가 발생했다. 기초 재고 및 기말 재고는 없고 최종 검사 과정에서 150개의 불량품이 발생하였다. 불량품은 총원가 2만 원을 투입해서 재작업해서 정상
제품으로 전환되었다. 작업지서 넘버 105번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정상 제품의 단위당 원가. 질문은 단위당 원가를 물어봤네요. 정상 제품. 예, 다 만든 물건의 단위당 원가를 물어봤죠. 그러면 일단 단위당 원가는 총원가를 먼저 구해야겠죠. 예, 총원가가 뭡니까? 원가의 3 요소의 합이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 이걸 다 더하는 게 총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럼 직접 재료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4만 원. 그 다음 직접 노비는 2만 5천 원. 제조 간접비는 3만 원. 그러면 총 원가는 다 더하시면 9만 5천 원이죠. 이게 단기 총 제조 원가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1000개를 작업하는데 기초 기말 재고는 없죠. 그런데 1000개를 물건을 이 95,000원 1000개를 만들려고 들어간 돈인 거죠. 1000개를 만들려고. 근데 이 중에 불량품이 생겼대요. 몇 개가? 150개가. 그러면 몇 개가 완성됐다는 겁니까? 네, 850개만 지금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150개는 불량품이다. 그런데 이 150개 불량품 난 걸 그냥 뭐 버리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다시 재작업한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다 이 불량품 150개다 원가를 더 투입하나 봅니다. 그 투입한 원가를 보니까 2만 원이 더 들어갔대요. 그래서 이 150개도 다 만들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다 완성됐다는 겁니까? 1000개를 다 만들어냈다는 소리겠네요. 불량품을 다 재작업해서. 그러면 총 원가는 요 95,000원이 원래 들어갔는데 요 재작업하느라고 2만 원까지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총 원가는 95,000원 플러스 2만 원. 그래서 얼마입니까? 11만 5천원이 들어간 총 원가가 돼야겠죠. 몇 개를 만드는데요? 1000개 작업하는데. 그러면 둘이 나눗셈 하시면 하나당 원가, 단위당 원가는 나오겠네요. 얼마입니까? 115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 11번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상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광업용, 유형, 고정자산, 네, 생산량 비례법. 생산량 비례법이 옳은 것을 물어봤네요. 네, 광업용, 유형자산, 광업용이라고 그랬죠. 네, 광업용은 법인세법의 생산량 비례법으로 하게 되어 있네요. 1번이 맞고 2번은 왜 틀렸습니까? 기계장치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정률법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네, 광업건 금방 말씀하셨지만 생산량 비례법으로 광업에 관련된 거. 그다음 개발비는 정액법이죠. 무신고 시리는 그래서 정답 맞는 말은 1번밖에 없네요. 12번 법인세법상 기부금과 접대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기부금 한도 초과 접대비 한도 초과는 2월 공제가 된다. 틀렸죠. 네, 기부금 한도 초과는 2월 공제 되죠. 그런데 뭐는요? 접대비 한도 초과는 접대비가 올해 너무 많이 써서 한도를 넘어가면 그걸로 끝이죠. 2월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걸로 끝나죠.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는 2월이 없습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는 2월이 되지만 그래서 뒷부분이 잘못된 표현이고요. 두 번째, 기부금과 접대비에 관련된 모든 세무조정은 소득금액조정합격표에 반영된다. 네,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되는 게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죠. 그런데 대부분의 99%의 세무조정은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 작성됩니다. 그런데 딱 하나, 뭐랑 관련된 거냐? 기부금에 관련된 세무조정은 소득금액조정 합계표에는 작성되지 않죠. 그래서 2번은 앞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 초과가 달라진다. 네, 접대비는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한도 금액이 다르죠. 그렇지만 기부금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그런 거 관련 없이 한도 금액이 똑같죠. 그래서 요 접대비는 달라지지만 기부금은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뒷부분이 얘도 틀렸네요. 4번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 초과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증가시킨다. 네, 한도 초과, 접대비 기부금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송금 불산이 되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둘 다 증가가 됐죠. 4번이 맞는 말이네요. 13번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비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으면서 얻는 이익. 네, 얘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죠. 1번이 정답이죠. 요 부분이 다르죠. 출자 임원 그리고 비출자 임원 그 다음에 사용인 사용자 근로자들. 네, 비출자 임원과 사용자들한테 제공하는 사택 이익은 이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죠. 이건 근로소득이 아니죠. 누구만 근로소득으로 봅니까? 출자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만, 이것만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비출자 임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14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되는 때이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이게 원칙이죠. 공급 시기의 원칙. 인도되는 때,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대원칙이고요. 두 번째, 재화의 인도 전, 이용이 가능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아니죠. 2번이 오답이네요. 선수금, 계약금이라는 소리죠. 뭐 이제 실무적으로는 계약금을 받으면 그 계약금 받을 때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게 아니라 원칙은 인도일이다. 인도일이 공급 시기죠. 다만 선수금 받은 때에 뭘 발행하시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으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의제할 수는 있죠. 단지 선수금을 받았을 때를 공급 시기로 하는 게 아니라 선수금을 받을 때를 그때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되면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볼 수 있지만 받았다고 해서 공급 시기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마지막 15번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말이 나오죠.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뭡니까? 특수 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을 때 그때를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고 하죠. 여기 법인세법에 보시면 제가 참고로 썼는데요. 이렇게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 않은 예시가 이렇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구별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인정되는 것으로 경우의 예시에 1번 있죠. 친족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할 때. 네, 여기 5번에 있는 얘기죠. 그 다음 2번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 대가를 초과해서 인치했을 때. 여기 있네요. 그 다음 주주가 부담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했을 때. 2번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지금 밑에가 좀 더 내려보시면 4번은 이런 것들은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의 예시라고 해서 여기 자료들이 몇 가지 좀 열거가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 4번 업무 수행을 위해서 초청된 외국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했을 때. 여기 밑에 여기 가장 대표적인 사례 이런 게 있죠. 지금 그래서 이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적용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례가 되게 많은데요. 이걸 제 생각에는 뭐 다 나올 거는 같지는 않고요. 몇 가지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밑에 쪽보다는요, 차라리 요쪽 열거되어 있는 거, 이게 부당행위 계산분으로 인정되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죠. 차라리 이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거는 더 내용도 많은데 양쪽을 보는 게 오히려 헷갈릴 것 같으면 차라리 한쪽을 조금 더 위주로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론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실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